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학교 내 갈등 두 번째 시간인데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 회복의 이 구조적인 이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장 갈등의 1번은 학교와 아니 선생님과 학생들 간 또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인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정하고 화해하고 또 회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주 일이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량 이게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모범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학교 그렇죠. 다닐 때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그렇게 크게 뭐 연루되고 막 그럴 리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정에서도 아마 모범생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양상이나 학생들의 다툼을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직접적인 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뭐 힘들어서 화등지등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사범대학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선생님을 임용을 해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교육 과정 속에 충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이 배분돼야 되고 커리큘럼에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셨듯이 모범적이 아니지. 하여튼 순응하고 평탄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내가 선생이라는 타이틀, 교사라는 타이틀이 지어지면서 다 감당해. 네. 그래버리면 엄청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심의위원회 그 전문성이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선생님이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것을 엽니다. 이게 정말 학교 폭력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래 이 정도는 학교 내에서 피해자 가해자 간에 서로 사과하고 서로 교육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권한이고요. 안 되겠다. 이것은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넘겨야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올려지면 그 심의위원님들은 물론 이제 교사를 하셨던 분들, 경찰분들, 변호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심의위원을 뽑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도 있고 현장의 경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지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가 불만이 많고 이게 또 학생들도 이게 교육적 조치냐라는 것에 대한 찬반는 양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의 그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전에 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문제점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네네.
학교에 설치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는 뭐랄까요? 예전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없고요. 네.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던 게 학교회가 있었어요. 네, 학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학교에서 힘들어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 학교 아이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어떤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알맞는 것을 조치해 줄 수 있었죠. 물론 학교 내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고생이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학교의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소위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학교에서 올리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작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형평성에 매몰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자기들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법으로 그냥 넘겨버리니까 학생들이 허탈한 거죠.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넘겨버리네 라는 것.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말 안 들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 라고 해서 불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예를 들자면 지나가면서 다른 아이에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정도 욕을 해도 피해 학생이나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라고 하면 학교 폭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교 폭력 건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고요. 소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전부 심의위원회로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1, 2, 3학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1, 2, 3학년이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애들하고 이렇게 밀치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을 올려놓으면 전부 다 심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맹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야. 계속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걸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심의위원들에 대한 연찬이 워크숍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례회의를 통해서 가장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대책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이 자꾸 발생하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모두 반드시 1년에 몇 회 이상 하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해서는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고 가는 회의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 들었다고 그래. 자, 한번 이 인물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자, 이거 한 겁니다. 선생님 아셨죠? 사인하세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강의식 예방교육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강의 제가 할게요. 다 안다고? 다 한다. 이제 그만해라. 뻔한 이야기다. 진부하다.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네. 즉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애들이 이제 그것을 갖고 그냥 일상의 이야기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 오셔서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 수가 한 600명 되면 학부모님들 한 10명이나 20명 와요. 근데 그중에도 10명이나 20명 오신 분들은
자기 자녀의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될 소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오신 게 아니라 모범적이고 학교 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학부모님들은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그냥 무슨 사문이라고 해서 보내줘 봤자 그게 얼마나 안 보죠. 안 보겠느냐 예, 느낌이 맞아요. 있었겠느냐 맞아요. 여기에 맹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폭력이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물리적 학교 폭력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정서적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은근히 애들 괴롭히고 따돌림 당하는 이런 쪽이 변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또 뭔가 좀 많이 달라지는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끼리 학교 폭력을 했을 경우는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친구들끼리 그 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애들이 그 조금은 조잡하고 우스울지라도 전체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강의안도 만들어 보고 또 그 애들이 가해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도 해보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도 보고 이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로 힘들구나. 소위 말하면 피상적 강의가 아니라 또래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체험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아이를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싸우게끔 한번 해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서로 그 애들한테 맡기는. 처음에 싸운다. 가해 학생은 누가 먼저 그랬잖아. 피해 학생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잖아. 방관자들은 재밌네. 맞아. 라고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이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야 너희들 좀 잘 지내보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누구의 입장에서 그랬는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은 왜 그랬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가해 학생의 입장도 들어보고 피해 학생도 이야기 들어보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이걸 풀었으니까 서로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같이 운동도 한번 해볼까? 우리 그거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볼까? 등등의 서로 간의 입장을 들어보는 아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면 방송하고 영화하고 드라마입니다. 특히 유튜브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듣는 어떤 교육은 그냥 귀담아 듣지만 않지만 영화 여러분 보셨죠? 더 글로리 또 그다음에 스카이캐슬 네. 학교 영화 거기서 나온 내용의 영화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선생님은 아주 비소극적으로 그리고 꼰대로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방임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엄살을 가해 학생 학부모는 잔인함.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니 아이들이 그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쉽게 피해 학생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더 글러리에서 연진이가 난 그렇게 그 애들을 복수하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욕설과 그 분노에 찬 이걸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학교 그 폭력에 관한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피해 학생과 학생의 갈등 그다음에 선생님의 노력 헌신적인 노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고민 그다음에 교육청의 도움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또 어른들의 나섬 그렇게 해서 그애들이 아름답게 서로 용서하고 함께 가는 이런 모습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려지면 이게 문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나 선정적으로 상업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다는 상업성이 없다면은 재밌게는 하되 돈이 없다면 교육부에서라도 돈을 좀 들여서 공익으로 드라마라든가 넷플릭스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이 재발 방안 대책이 과연 있을까? 문제지요. 예.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냥 화를 못 참아서 일어난 아이의 사건도 있지만 네네.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이게 몸에 그 체득화되어 있는 이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너는 가해자다. 너는 그럼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 부모, 당신들도 교육받고 오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아이. 쉽게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애인데 피해 학생이 깐족깐족거려서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걸 아주 범죄자 취급해서 아주 엄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아이는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가 충분히 빌미를 제공해서 화가 난 건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네. 그러면 얘는 가해 학생의 만성 아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든 어떤 선천적으로는 아이가 계속 가학성을 갖고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이 아이는 뭘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교정을 해야 될 일, 교육을 해야 될 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유형별 가해 학성 치료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이런 가해 학생의 성향이 본인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이 안에 있는 가족 상담까지 부모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지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의 가해 학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아이만 어떻게 한다고 치료가 되지 않는 절말이 치료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그런 그렇죠. 생활 환경이라든가 뭐 그 집안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서 서서히 스며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00%입니다. 네. 가해 학생 그러면 학부모님의 인식 전환이라든가 책임을 어떻게든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본인들도 좀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한데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 가버리고 냅둬버리고. 아이가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포기한다. 냅둬라. 나 교육이고 뭐이고 안 가겠다. 이럴 때 법으로는 지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이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학부모님들 학교를 안 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통신문제 발송이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인가요? 강주시 교육청에서 KBC 방송국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를 연사로 내가지고 배우로 내가지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말한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말한다. 교육의 대전환이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다가 돌린 거예요. 이 영상을.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피해 학생이지만 학교에다 가서 악쓰고 대들고 욕하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 가해 학생 학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반성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직접 가서 교육을 못하니까 방송 매체를 영상을 만들어서 그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에게 보내니까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니까 민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학부모의 그 인식 확산 및 가정교육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학부모를 학교로 오시라고 할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학부모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 태도 아이를 기르는 양육 태도에 대한 맞아요. 그 나라의 또는 정부의 지자체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주가 99개 동이라고 그래요. 동사무소가. 밤에 네. 특히 아버지. 네. 낮에는 바쁘시니까. 네. 각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강의를 우리 강주 시내 99개 동을 밤에 돌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들으면 변하거든요. 몰라서. 학교에서 아이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집에 돌아가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도로함이 타버리 되기 때문에 99개 동을 돌면서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모 구청에서는 좋다. 바로 해보자라고 응답이 나왔고요. 지금 나머지 구청에다가는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선례적으로 잘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저녁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모이면 돌아가서 한 5차시 정도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또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당신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부모의 그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좀 기획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컨설팅을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강의만 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한테 고민사항을 컨설팅 해주는 거죠. 그렇지. 네. 뭐 이렇게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컨설팅 해주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 일을 99개 동을 돌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동에서는 네. 뭐 구에서는 해보자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